자, 여러분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어쨌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아직까지는 내가 서울 살고 우리 강화도 무슨 면이라고 그랬어요? 선원면이죠. 선원면한테 군대를 보냈는데 처음엔 풍랑 맞아서 좀 없어지고 두 번째는 어이없이 좀 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의해서. 자, 이제 어쨌든 페르시아 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절대왕정,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이상한 모습을 한 그게 아니라 진짜 절대왕정인 크세르크세스가 등장을 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사실 굉장한 선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내치와 번영을 이루었던 대단히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되는데 힘이 더 세졌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자, 처음에 가서 저렇게 돼서 조져졌죠? 두 번째도 저렇게 됐죠? 이제 어떤 전법을 쓰겠습니까?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자, 선언면인데 처음에 2만 명 가서 저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2만 5천 명이잖아요.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잖아요. 근데 선언면이 개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20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끝장나거든. 20만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해군으로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육군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육지와 해군으로 양쪽으로 보내는 거죠. 야, 육군 한 10만 명 보내고 해군 한 10만 명 보내자. 정리 간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다를 배로 덮어버리자. 정리 되시죠? 육지는 사람으로 덮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군은요, 요렇게 해서 육지로 가야 되겠죠? 배 타고 못 가죠? 너무 군대가 많으니까.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나오죠? 해협이 하나 있죠? 여길 건너가야겠죠? 근데 이걸 건너갈 때도 배로 가진 않습니다. 부교를 설치합니다. 부교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통나무 잘라갖고 엮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풍랑이 일어갖고 이 부교가 무너져요. 그랬더니 크세르크세스가 채찍을 들고 바다를 때립니다. 이 개바다 같은 새끼 이러면서. 알겠죠? 이 바다 새끼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 부교를 완성시켜서 페르시아 군대가 넘어갑니다. 야, 그리스가 전역이 공포에 떠는 거죠. 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육군이 이 해협을 지금도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힘든 일인데 거기다 부교를 만들어 갖고 이걸 넘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공포에 떠는 거죠. 두 번째, 해군도 무려 배가 1200척이 동원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1200척 그러면 장난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 노를 젓는 함대거든요. 그래서 켈리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노를 갖다 3단으로 젓습니다. 그래서 3단 노선이 되는 거고 한 단에 뭐 45명, 50명, 60명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150명 정도의 노자비들이 노를 젓습니다. 정리됐죠? 150명 정도의 노자비들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전투병들이 타니까 한 배 한 200명 정도 타는 배입니다. 그게 1200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 몇 명입니까? 200명 곱하기 1000명만 해도 얼마야? 20만이죠. 예. 그러니까 해군만 20만이 오는 거예요. 상상해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는지. 육군으로도 수도 없이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3차 포에니 전쟁에, 3차 페르시아 전쟁에 서막이 울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요 아테네만 여기 살짝 한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군대들이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자,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해협이 하나 있었죠? 해협을 째치질해서 부교를 설치하고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육군 부대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동맹이 맺어지죠. 바로 델레스 동맹이 확고하게 맺어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군이 강한 건 어디다? 아테네라고 말씀드렸죠. 육군이 강한 건 어디다? 스파르타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육지에서는 누가 싸워야겠습니까? 스파르타가 싸워야겠죠. 바다에서는 누가 싸워야겠어요? 아테네 중심으로 싸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우리 왕 레오디나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디나스가 망토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육질의 남자들. 근데 사실 이 300명은 어쨌든 그 친구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올 테니까 협곡으로 가는 겁니다. 페르시아. 저 스파르타 군대가. 그래서 이 협곡 이름이 바로 테르모필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협곡에서 레오디나스하고 군대들이 주둔을 해서 페르시아 군대하고 맞서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원래는 7,000명의 군대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최정예 부대가 스파르타 군대고 스파르타 군대 중에서 300명이 있는 거고 스파르타 군대 전체 군대는 아니고 레오디나스 왕이 이끄는 군대만 있고 나머지는 뒤로 보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리고서 이 300명은 다 재밌는 거는 상속자가 있는 사람들. 내가 죽더라도 아들이 있는 친구들이 난 죽어도 괜찮은 친구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이 협곡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협곡에서 올라오면 찌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협곡에선 특히 중요한 게 마찬가지인 게 우리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인데 임진왜란에서 우리 누가 나옵니까?
일본이 이렇게 쭉쭉 쳐들어오니까 쭉 쳐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당시에 최고 장군이 누굽니까? 신립 장군이죠. 그래서 신립 장군에 끌리고서 신립 장군이 여기로 내려가서 맡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충청도 여기가 무슨 어디입니까? 탄현이라는 곳에서 신립 장군이 이제 일본군과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툭 하면 욕먹는 거죠. 왜? 탄현은 고개거든요. 고개를 다르게 얘기하면 협곡이에요. 저거랑 똑같은 겁니다. 협곡은 양쪽에 이렇게 산 있으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좁아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산 정상에 이렇게 골짜기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찔러갖고 죽이면 막으면 되는 곳이니까 협곡이잖아요. 정리되겠죠? 근데 신립 장군이 두고두고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 협곡에서 안 싸우죠? 탄현에서 안 싸우고. 오케이? 탄현에서 안 싸우고 어디로 갑니까? 탄금대라는 곳에 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탐군대는 어디에 했어요, 여러분? 무슨 장? 백사장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금강을 끼고 앞에다가 여러분 뭐예요? 군대를 갖다 마무리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신립이. 그래서 신립이 여기서 이제 괴멸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관군이 괴멸되고 이 전쟁에 패한 소식을 듣자마자 선조가 이제 튀지게 되는 건데 신립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시 어쨌든 조선 최대의 명장으로 불렸던 친구가 신립이거든요. 신립은 왜 저 미쳤다고 저 협곡에서 안 싸우고 백사장에서 가서 싸웠을까요? 저 백사장 와서 배수해진 치는 거거든요. 뒤에는 이 강이니까. 예, 일본군들 왔을 때 도망 못 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배수해진 쓰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 신립은? 짱꼴라라? 멍청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신립의 군대는 다 기병이거든요. 외병은 기병이 없죠. 외병은 기병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배에다가 말 태워갖고 왔겠어요? 물론 태워갖고 올 수도 있지만, 외병은 기병이 없는 겁니다. 외병은 왜 기병이 사라집니까? 조총. 이제 포르투갈에서 조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일본 전국시대 때 유명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다 노부나가 이후로 전국시대 전쟁을 하는데,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하는데, 말탄 기병이잖아요. 기병 군대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은 직업군인입니다. 그냥 기병이 나타났다. 저건 직업군인이에요. 그 말 무슨 뜻일까요? 말 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뭐 몇 달 해갖고 그 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은 승마 배우는데 쉬워요. 상상도 못하죠. 승마라는 운동을. 그죠? 그는 뭐 여러분이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승마를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승마는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창과 칼을 자유자재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오래 스킬돼 아주 고도로 훈련해야 된 무장병이에요. 그래서 기병이 딱 나타났다. 저건 100% 직업군인인 거예요.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일본 전국시대 때도 기병과 기병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유명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군이 앞에 딱 나왔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웬 이 쫄따구 같은 놈이 하나 딱 나오더니 펑 하니까 여러분 뭐야? 그 유명한 장군이 툭 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조총이 이제 세상을 갖다 바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더 무서운 건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기병이 싹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왔던 군대도 전부 다 일본군이 뭐예요? 보병이죠. 그러면 일본군이 다 보병이니까 신립은 다 무슨 군대 끌고 갔겠어요? 다 기병을 끌고 간 거라고. 근데 거꾸로 협곡에서 기병이 말 타고서 이게 뭐가 있어요? 정리되시겠습니까? 협곡이란 건 위에서 올라오는 병사를 찔러 죽여야 되는 거니까 보병이 협곡에서 막아야죠. 근데 신립의 군대는 다 기병이기 때문에 협곡을 지키는 게 유리한지는 알지만은 굳이 이 전법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립은 다 기병을 끌고 왔으니까. 그러면 기병이 보병하고 싸우려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넓어야죠. 아까 우리 봤지만 보병의 측면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괜찮아요. 이게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되죠? 넓은 곳 어디 있습니까? 백사장. 네. 정리되죠? 그래서 강변의 백사장에 가서 싸운 겁니다. 신립이. 그럼 신립은 뭐를 간과했다? 조총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말들이 쫙 쓴 거예요, 신립이. 그래서 신립이 딱 오는데 일본 그 귀염둥이들이 쭉 오는 겁니다. 네? 신립 군대도 작지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신립이 돌격 명령을 딱 내리는데 딱 뛰어가는데 콩콩콩콩 콩 볶는 소리가 나더니 다 전멸한 거죠, 그 순간. 기병대가. 움직이지 못한 거죠, 조총 부대.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기병 부대가. 그러면서 이제 신립이 패퇴하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이 논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화 300에 우리 레오디나스가 바로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무슨 군대입니까, 당연히. 보병이죠. 보병인데 팔랑크 쓰니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정면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협곡을 방어하는 데는 이 팔랑크스 군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는 그리스 보병 중에서도 어떤 군대입니까? 가장 막강한 보병 군대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뚫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협곡에 팔랑크스 부대로 방패로 딱 무장하고 창 딱 갖고 있는데 화살을 뭐라 그랬답니까? 화살이 쏘는데 태양이 안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스파르타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군대가 화살을 쭉 쏩니다. 화살이 쫙 하다 쏘니까 해가 가려집니다. 스파르타가 좀 무섭잖아요. 근데 스파르타가 뭐라 그랬다? 그늘에서 전쟁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 새끼들 멋있는 새끼들이죠. 화살이 하늘을 가리니까 그늘에서 전쟁하네 오늘. 행복해 오늘 그늘이야 씨야. 이게 페르시아 이 스파르타 새끼들 이거 완전 골때리 새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화살 같은 게 무섭지가 않은 게 갑옷을 이걸 다 덧대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다 위에 떨어질 뿐인 거죠. 그렇다고 이 협곡에서 지키는데 기병이 올라와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병은 옆을 쳐야지 의미가 있지. 기병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랑크스 있어갖고 여기 화살 이렇게 쭉쭉 뻗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말 찔러 죽이려고? 자살을 꼴리려고? 돌아가야 되는데 소병이 없잖아요. 그런데 협곡이 좁으니까 페르시아 보병들은 계속 기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전면전은 누가 더 강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최강이죠. 그래서 못 뚫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영화 300에서도 보다시피 소수의 스파르타 군대가 그 많은 그 많은 페르시아 군대를 다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되시겠죠? 그러면 또 웃긴 게 우리가 영화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크세르크세스는 짱구예요? 네? 크세르크세스는 모르나? 페르시아 애들이 정면 싸움 잘하는 거? 알잖아요. 전번에 완전 당했잖아요. 거기다 스파르타 애들이 이번에 나오는데 아테네 애들한테도 졌는데 스파르타 애들 어떻게 해요? 거기 협곡인데 크세르크세스는 바본가? 그러지 않죠.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뭘 하는 거냐? 크세르크세스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립이 기병 다 버리고 다 보병 와서 다 탄현해서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고니시 있나까요? 소수행장이다 이거죠 옛날 어르신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 군대는 돌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왜 여기 나온 거는 자체도 300명 이끌고 나온 것도 여기서 결전을 벌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결전은 아테네 여기서 나오는 거고 시간을 끌려고 나온 거고 지연전이죠. 지연전 하려고 온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 수를 다 입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돌아가는 거고 영화 300에 보면 꼽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꼽추가 왜 안 껴줘요? 자, 우리 뭐 한답니까? 그리스 군대장 뭐 했어요? 여기는 방패를 이렇게 맞고 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패 하나 갖고 나만 감싸는 거예요? 반은 내 왼쪽을 감싸고 반은 친구 걸 감싸줘야 돼요. 친구 걸 감싸줘야 되는데 친구 걸 못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레오디나스 왕이 그 꼽추에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랬더니 방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니까? 너는 네 친구를 가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꼽추를 안 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바로 다 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오디나스가 이제 후방으로 들어오니까 금방 후방이 얼마나 취약한 건지도 이해가 가시죠? 걔는 전방에 칼만 들고 있는데 뒤로 돌아오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괴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크세르크세스가 이때 얼마나 이 고통을 겪었는지 물론 이때 레오디나스가 이제 죽는데 원래 죽으면 페르시아도 어느 나라랑 똑같죠. 적장을 죽였어요. 그럼 적장이 그 사이즈가 나오면 그 어떻게 합니까? 시스는 우대에서 이렇게 제대로 장례 쳐주고 이게 매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매너죠. 적장이라도 적의 우두머리는 좀 예우해 주는 게 우애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세르크세스가 그러지 않고 레오디나스의 목과 시신을 창에다 꿰서 전시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이 받았으면 맞잖아요. 이게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아니 이거 지키더라도 이것도 조졌는데 뚫리지가 않으니 얼마나 돌아버렸겠습니까? 그것도 300명한테. 어쨌든 이게 바로 요 전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군대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군대들이 돌아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아테네거든요. 요쯤이 자 아테네인데 그러면 아테네는 괜찮아 이제 돌아버립니까? 돌아버리죠. 왜 이게 뚫렸죠? 그럼 이제 아테네는 괜찮겠습니까? 도망가야겠습니까?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아테네가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요 지도 말고 다른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요 지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나오셨죠?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패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요것도 이렇게 지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안테나는 괜찮아요? 함락할 위기입니까? 함락할 위기죠. 그래서 자, 이때 논쟁이 붙습니다. 아테나가 이제 공포에 떠는 거죠. 우리 엿됐다. 개박살 났다.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아테네를 끼고서 농성전을 벌이는 방법과 하나는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도망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후퇴를 선택을 합니다. 왜? 어쨌든 스파르타의 보병이 무너진 거죠, 형태로는. 정리됐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아테네죠? 아테네는 근데 보병 중심이에요? 수병 중심이에요? 해병 중심이죠? 네. 그러면 어쨌든 아테네를 지키는 것보다는 바다 싸움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아테네 남은 건 이제 해군밖에 없으니까 해군을 한번 조져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럼 아테네에서 농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아테네 농성을 하고 일부 남은 애들은 나중에 이제 다 스파르타한테 다 그냥 끝장나는 거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여기가 이제 살라미스라는 곳이죠. 정리되시겠죠?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살라미스가 이제 요만큼 도망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재밌습니다. 왜? 살라미스로 도망을 왔는데, 자, 무슨 소문이 퍼집니까? 페르시아의 1200대 함선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아테네는 300대의 함선밖에 없어요. 근데 300대도 이게 엄청 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도 재밌는 게 마라톤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육군을 강화시킬 것이냐 해군을 강화시킬 걸 가지고 논쟁이 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군 강화 전략이 취해져요. 근데 이 해군을 강화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살라미스 대응 전쟁의 영웅이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주장이 채택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주장은 뭐였었냐면 결국 아테네는 무역 국가니까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군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군으로 돌아올 건 생각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사실 육군을 강화시키자는 사람들은 뭐였었냐면 스파르타와의 대결을 염두에 둔 친구들. 제 말 이해 가시죠? 스파르타 육군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안의 걸 강조한 거고 테미스토클레스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는 페르시아를 염두에 둔 거죠.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가 해군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군을 강화해야지 미리 막는다. 그래서 이때 이제 3단 갤리선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3단 갤리선이 본격화되면서 강력한 해군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지만 배가 300척이고 페르시아는 몇 척이다? 1200척입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면 누가 보더라도 현재 지금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죠? 그래서 논쟁이 붙습니다. 뭐 할 것이냐? 여기 코린트로 도망갈 것이냐? 더 도망가자는 거죠. 아니면 한번 싸워볼 것이냐? 라고 논쟁이 붙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붙어요. 근데 그때 테미스토클레스가 아주 재밌는 일을 벌입니다. 무슨 재밌는 일을 벌이느냐? 자, 이때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자 그렇겠어? 도망가자 그렇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싸우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도망가시겠죠. 그래서 여론이 도망가자는 거로 기웁니다. 그리고 거의 도망가는 걸로 결정이 돼요. 그럼 테미스토클레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돌아버려요. 돌아버리거든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왜? 자기가 해군을 키웠으니까. 그런 사람 다 애정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도망가려고 그랬겠어요. 그죠? 임진왜란 대비해서 군사 키웠는데 자신 있으니까. 근데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꾀를 하나 냈는데 그 꾀가 아니라 아주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기 중에서 하나 쉽게 표현하면 간첩이죠. 간첩을 크세르크세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한테 정보를 줍니다. 무슨 정보를 주겠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코린트로 도망가려고 그런다는 정보를 줍니다. 그럼 가짜 정보 준 거예요? 진짜 정보 준 거예요? 그냥 진짜 정보를 준 거예요. 왜 줬겠어요? 이 정보를 주니까 여러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그리스 애들 괜찮아요? 열람이워요? 2번이나 박살났잖아요. 선언면 애들이야. 강화도 괜찮아요. 조지고 싶어요. 조지고 싶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페르시아 군대가 코린트로 가는 길목을 장악해버립니다. 정리됐죠? 그럼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왜? 막혀버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페르시아의 마지막 전쟁인 살라미스 해전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테미스토클레스가 잤던 전법은 무엇이냐? 그 전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법은 자 아주 간단한 건데 자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배와 아테네의 배, 우리 임진왜란도 우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임진왜란도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딱 떠오르는 전투가 어느 전투입니까? 뭐 한산대첩, 그 다음에 뭐 행주대첩 이런 거 생각하죠? 다 우리가 이긴 거죠, 그죠? 중국 애들은 무슨 대첩만 생각하겠어요? 평양석 대첩을 배우겠죠. 일본 애들은 아니에요. 울산 전투입니다.
일본 시각에서. 근데 어쨌든 한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뒀던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진 배는 몇 척밖에 없어요. 12척밖에 없잖아요. 쓰잖아요. 짐에게는, 저에게는, 짐이 왕인가?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인데, 12척의 배가 갖고 일본의 수백 척의 배를 갖다 깨부시지 않습니까? 깨부시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략이. 아주 간단하죠. 자, 적은 배예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은 무슨 배가 되겠습니까? 많은 배 아니겠습니까? 전략은 아주 간단하죠. 왜? 우린 적은 배라도 우리 배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배는 무슨 배라고 그럽니까? 판옥선이라고 그러죠. 판옥선은 여러분 이렇게 생긴 배고, 일본 배는 이렇게 생긴 배예요. 어느 배가 여러분 더 좋은 배입니까? 어느 게 꼭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느 배가 더 빠를까요? 이게 더 빠르죠. 이게 앞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정리되시겠죠? 앞에서 바라보면 저런 거니까 물살을 쫙 가르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일본 배가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우리 밑바닥이 평평하니까 스피드한 맛이 떨어지죠. 이게 판옥선이에요. 우리의 배에 대해 장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포를 실을 수가 있죠. 얘는 여기다 포를 못 실어요. 왜? 대포를 쏘면 흔들려 버리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대포를 쏘면 흔들려 버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판옥선이 위대한 겁니다. 정리됐죠? 옛날 우리 저 시대 배들도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되냐면 켈리선으로 이렇게 배를 3단을 이렇게 젓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건 그럼 이 위에 보병 같은 게 있겠잖아요. 근데 보병들이 창을 갖다 이쪽으로 다가오면 창 없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서서 일제히 창을 못 던져요. 왜? 이쪽으로만 쓸 거 아니에요. 배가 이쪽에 왔으니까. 그럼 무게중심이 무너져갖고 못 던져요, 창을. 그래서 여기 보병들이 앉아서 던져요, 창을. 코미디죠. 그러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하는데 배 타고서 서서 못 던진다니까.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앉아서 던지는 거야, 앉아서. 알아듣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똑같은 게 일본 배는 빠른 대신에 우리 배는 느린 대신에 포가 있죠. 그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죠. 네, 그럼 일본 배는 어떤 전법을 해야겠어요? 빨리 갖다 부닥쳐야죠. 빨리 붙고서 올라타야죠. 정리되시겠죠? 그럼 못 올라타게 이렇게 하고서 송곳을 꼽으면 되잖아요. 앞엔 거북이 대가리하고. 그게 거북선이죠. 정리되시겠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 거북선 만들었는지. 판옥선 중에서 위를 씌운 게 거북선이죠. 무슨 철갑선이에요. 그러니 좀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죠? 위에 철갑을 둘렀다 이거죠. 못 덤비게. 그럼 거북선의 더 단점은 뭐겠습니까? 빨라요, 느려요? 위에다 했으니까 느리죠. 정리되시겠죠? 느린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올라타요, 못 타요? 못 타죠? 그럼 거북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일본 애들이 칠령장 전투에서. 느리잖아요. 포위한 다음에 기름을 붓고 불질러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거북선에 있던 거.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뻔한 거죠, 전쟁이라는 게. 그럼 이제 우리 판옥선이라는 건 금방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울tur목 전투가 벌어지는 건데, 울tur목. 자, 많은 배와 적은 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디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넓은 데서 싸워야겠어요, 좁은 데서 싸워야겠어요? 제가 옛날에 1대 17로 우리 다 싸워봤잖아요. 경험들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구라래도 나중에 자기가 진짜 경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내가 1대 17로 싸울 때 얘네를 다 뒤로서 싸워야 돼요? 아니면 좁은 데서 한 새끼씩 조져야 돼요? 그러면 좁은 데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을 어떻게 좁은 길목에 끌고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쓴 전법은 간단하잖아요. 여기 배가 하나 딱 이순신 장군 배가 있는 거죠. 일본 배들이 엄청 많잖아요. 딱 보고서 조지러 가자.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 싸고 온 거죠. 일본 배들이 쫙 쫓아 들어오죠. 근데 우리 하객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들이 넓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이게 시저 탱크가 이렇게 둘러싼 거죠. 일본 배들은 뭐예요? 저글링이잖아요. 걔는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쭉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쭉 들어온 다음에는 들어올 땐 조류가 어땠다? 조류가 어떤 거예요? 자, 쭉 들어올 때라 이순신이 울tur목 전투가 대단한 게 이때는 처음에는 조류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억지로 들어왔겠죠? 근데 들어오는데 배가 이렇게 딱 돌고 있으니까 저글링이 막 뛰어오는데 시저 탱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저 탱크의 포격이 여기 집중되니까 여기 들어온 애들 다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뒤로 나가야겠어요? 뒤로 나가야겠죠. 근데 조류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뒤로 나가는데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뒤에 애들은 또 뭐가 돼요? 조류에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가운데 뭉쳐서 뒤지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바로 울tur목 전투이자 한산대첩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피해 없이 다 그냥 일본 배만 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 배의 정확한 특징과 일본의 약점과 지형을 이용하고 매복전을 핀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왜 위대한 해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대단한 전투인 거죠. 자, 똑같은 거예요, 얘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배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페르시아 배가 더 큽니다. 페르시아 배가 더 커요. 아니 왜? 페르시아도 소문 들어서 알죠? 아테네 애들이 해군이 수군이 약하다 강하다 알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딱 보고서 더 크게 적겠죠. 더 크게 이렇게. 이게 페르시아. 자, 여러분 어디서 싸워야겠습니까? 아주 간단한데. 어디서? 자, 보세요. 풍랑이 이렇게 부는 데가 있고 이렇게 부는 데가 있겠죠. 어디서 싸워야겠습니까, 그리스는? 풍랑이 심한 데서 싸워야 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작은 배는 파도가 치더라도 흔들림이 적잖아요. 이해되죠? 이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배라니까. 그러면 풍랑이 크면 맞는 면적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큰 데가 가면 얘네들이 운영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이 당시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앉아서 창 던지는 거라고 그랬죠? 높은 데서 던지는 게 유리해요? 낮은 데서 던지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 애들은 배를 높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데미스토클레스가 천재인 거예요, 걔도. 이걸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죠. 이 새끼들 높이 올렸다 이거죠. 그럼 풍랑이 큰 곳에서는 중심이 우리 쉽게 표현하면 아토스가 잘 자빠집니까? 제 스포츠카가 너무 어머, 내 차를 밝혔구나. 자, 여러분 스포츠카가 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안정돼 있잖아요. 아토스는 좀 하잖아. 다마스 아토스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대교에선 누가 이기냐? 풍량 확 불면. 그래서 뭐가 되느냐? 똑같습니다. 요렇게 쭉 들어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살라미스 협곡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조져라. 쭉 들어갔는데 협곡이 나오잖아요. 그럼 협곡이 되면 거기는 풍랑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거기까지 꿰치고 들어온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 왜 1200척 중에서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얘네들이 바다 이 해안가로밖에 이동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 기었던 거 기억 말씀드리죠. 그래서 1200척이 오는데 항구에 도달했는데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배가 1000척밖에 못 돼요. 그래서 나머지 200척은 배에다 못 됩니다. 정리됐어요? 그럼 이거 밤에 그냥 있어야겠죠? 근데 밤에 풍랑이 와서 그냥 다 200척은 괴멸돼요. 이 당시 이 배들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남은 1000척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1000척이 왔는데도 똑같이 와서 해협으로 전부 다 1000척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왜? 300척밖에 안 되니까. 근데 1000척하고 300척이 딱 부닥친 거예요. 정리되셨죠? 이해가셨죠? 근데 협곡이니까 풍랑이 높아지면서 얘네들이 무게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이때 얘네가 전술을 해서 해병이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얘네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게 창 던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3단 노선으로 해서 뭐가 되고 있다? 여기 이렇게 노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봅니다. 노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네 배가 있으면 얘네도 이렇게 배가 들어가겠죠. 옆을 착 긁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박살나죠. 그래서 협곡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협곡으로 페르시아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똑같은 겁니다. 풍랑은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 배들은 여러분 이렇게 크다고 그랬죠? 그 사이를 갖다가 그리스 해군들이 지나가면서 돛대를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중심을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배들하고 엉키면서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아테네군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놀면서 지네들끼리 쇼하고 지네들끼리 난리치는 걸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전부 다면 아테네 애들이 가서 그냥 조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먼저 괜찮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죠. 근데 뒤에 배들이 계속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니까 이 배가 뭐 합니까? 아테네랑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얘네를 부시고 먼저 도망가려고. 지네끼리 싸우는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여기서 크세르크세스가 지켜본 거죠. 네. 그냥 크세르크세스가 맛이 쭉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해전인가?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 크세르크세스가 박살을 납니다. 데미스토클레스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페르시아나 알미를 물려쳤던 우리 세 번째 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리우스 이게 다리우스 있어 아닌데 잘못 썼어요. 자, 우리 크세르크세스가 박살이 나고 우리 1200층에 몇 명? 18만 명 보셨죠? 해병만 18만 명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는데 여기서 괴멸되면서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큰 소리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테네죠. 그래서 아테네가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정리되시겠죠? 이제 스파르타가 약간 좀 처지니까 나중에 이렇게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페르시아 전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